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는 아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우선 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크고 풍요롭고 자연 환경이 좋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바다에 면해 있고 오른쪽은 알프스산, 왼쪽은 피레네 산맥으로 딱 이 경계가 확실하므로 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복한 땅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통계를 내면 미국 이민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아일랜드입니다. 세 번째가 아마 앵글로색슨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토가 척박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뉴올리언스 주변 루이지애나 주에 좀 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특히 미국 이민을 적게 가느냐 하면은 프랑스가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가보시면, 특히 농촌 지역에 가보시면은 그 여유 있는 삶, 예술적인 삶에 매혹되고, 파리에 오면은 그 천재들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예술가들을 배출한 그 매력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입국자 수로는 항상 프랑스가 세계에서 1등 갑니다. 물론 관광 수입 면에서는 베인이 앞서지만 외국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큰 국경일은 7월의 프랑스 대혁명이 가장 큰 국경일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건국기념일이 가장 큰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날을 가장 큰 국경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혁명을 숭배한다는 뜻이죠. 혁명을. 그래서 혁명하면 프랑스입니다. 혁명을 상징하는 국기가 삼색기인데 지금 유럽에 보면 삼색기를 채택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공화국입니다. 혁명을 한번 경험한 나라예요.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는데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 정치 형태로는 프랑스 계열입니다. 프랑스 좌우 이념 대결. 프랑스 계열의 나라, 그러니까 혁명을 좋아하는 나라, 러시안 레볼루션 이렇게 되는 거죠. 혁명 본산지가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예술적인, 문화적인, 과학기술 면에서의 발달과는 좀 맞지 않게 이 정치에서는 혼란이 심합니다. 또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 정치의 작동 원리는 좌우 대결입니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정치가 불안정하다 하는 것이 통계상 확실합니다. 프랑스형 정치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좌우를 중요한 정치의 핵심적인 구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좌우 구도입니다. 이게 좌우 대결이죠. 좌우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루이 16세를 퇴위시키고 이제 국민회의란 게 일종의 혁명의회죠. 혁명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국회의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왕을 지지하고 질서를 중요시하는 이른바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오른쪽이. 그 사람들이 우파로 불렸습니다. 왼쪽은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왼쪽. 그 사람은 레프트 윙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이 좌우 대결 구도는 왼쪽은 체제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또는 체제를 뒤엎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은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 헌법을 존중한다. 역사적 전통을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대충 갈렸습니다. 그 좌우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중에 변천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우파로 불리는 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한다. 법치를 존중한다. 온건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귀족,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군 장교단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이런 식으로 편이 갈리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역사를 한번 이제 쭉 개관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두 번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일 오래된 국가는 영국이죠. 영국은 17세기에 왕의 목을 치는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약 120년 뒤에 프랑스에서도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목을 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래된 프랑스의 민주주의 역사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격변이 많습니다. 우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대혁명이 여러 가지 좌우를 오가면서 혁명의 이름으로 수만 명을 길로틴으로 수만 명을 광장에서 죽였습니다. 루이 16세 그 부인 그리고 이 숙청을 지도했던 단톤, 로베스피에르까지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죠. 코르시카 출신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폴레옹 쿠데타로 해가지고 집권을 합니다. 혁명 그 다음 쿠데타입니다. 이게 또 공식이에요. 하나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혼란이 오면 나중에 쿠데타로 군대가 집권해가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경향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의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집권하고 이 나폴레옹이 나중엔 또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을 석권을 하게 되죠. 이 군사직전인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납니다. 10여 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종결판은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워털루의 결전이죠. 거기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에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 전쟁이 종식됩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는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 정신을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신으로 고양된 프랑스의 에너지를 국민군으로 엮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니까 이 왕들이 동원하는 군대와는 붙으면은 사기면이나 여러 면에서 상대가 안 되고 또 나폴레옹이 포병 전술을 잘 활용해가지고 거의 유럽을 석권을 했으나 마지막에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패전하고 영국이 끝까지 버티고 해가지고 결국은 왕정 연합 세력에 의해서 타도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유럽의 질서가 옛날로 복구하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다시 나폴레옹이 끝난 다음에 왕정 복구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혁명 정신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1830년 워털루 전쟁이 끝난 바로 15년 뒤 7월에 7월 혁명이 프랑스에 일어나가지고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왕조의 교체. 그 다음에 또 그 18년 뒤 1848년 2월 혁명으로 왕정이 붕괴되고 나폴레옹 3세, 즉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이 됩니다. 공화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공화정이에요. 그게 1848년 2월 혁명의 뒤수습 과정에 제2공화정, 1789년에 있었던 제1공화정, 48년 2월 혁명을 계기로 왕정이 타도되고 공화정이 이제 제2공화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폴레옹 3세가 군인 출신입니다만은 나폴레옹 3세가 야심을 가지고 쿠데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정을 한 3년 만에 종식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황제. 이제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죠. 왕정 복구가 됩니다. 황제. 이 나폴레옹 3세는 여러 가지 이분이 하는 여론을 아주 중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문화예술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파리의 중요한 건물들, 오늘날 파리의 모습은 이 나폴레옹 3세 시절에 건설된 바가 있습니다. 건설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오페라좌, 그 유명한 오페라좌, 히틀러도 아주 부러워했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항복한 이후에 딱 한 번 파리를 방문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간 곳이 나폴레옹 3세가 만든 오페라좌였어요. 자기도 베를린에 그것을 능가하는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 3세는 또 인기 정책도 쓰고 무모한 전쟁에도 많이 참전해가 이 외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미아 전쟁에는 영국하고 같이 참전해가지고 러시아와 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프러시아가 등장합니다. 독일에서. 이 독일은 1618년부터 1648년 사이에 있었던 그 종교전쟁, 신교, 구교가 싸우는 종교전쟁의 무대가 되는 바람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그 이후에 발전이 늦어지고 여러 영주국가로 분열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프랑스라는 대국, 중앙집권화된 대국에 간섭을 받기도 하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점령되기도 하고 해서 항상 프랑스한테부터 당해온 나라입니다. 이 독일이. 나중에는 그 운명이 바뀌지만은. 그런데 드디어 독일에서도 통일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베를린 주변으로 한 휴통 기사단의 그 후예들인 프러시아, 병영국가죠. 프러시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또 훌륭한 지도자, 외교의 비스마르크, 군사의 몰트케, 정치는 빌헤름 1세, 이 세 사람이 통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덴마크하고 싸우고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이제 독일을 통일하려고 하니까 프랑스를 누르지 않으면 독일 통일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즉 프랑스는 알사스 로렌 지방과 붙어 있었던 이 지금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바덴바덴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런 독일의 서쪽에 있는 여러 영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어요. 이런 프랑스와 접경한 독일 제후 국가들은 오히려 멀리 있는 프러시아보다는 프랑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비스마르크나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 프랑스의 개입을 차단하지 않고는 독일 통일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즉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가 독일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결전을 벌여야 한다.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에 그 기회가 옵니다. 나폴레옹 3세는 그때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전쟁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비스마르크가 무슨 정보 하나를 좀 조작해가지고 프랑스 언론을 통해서 프랑스 사람들을 격동시키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한 프러시아를 응징하자 해가지고 전쟁을 요구하게 됩니다. 언론에 선동된 여론이 전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여론에 약한 나폴레옹 3세가 드디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보불전쟁이 벌어집니다. 보불전쟁. 아주 큰 규모의 전쟁이죠. 이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가 불란스 군대를 처참하게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포로로 잡습니다. 나폴레옹 3세를 세단 전투에서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리로 쳐들어와가지고 파리를 포위를 합니다. 그때 프랑스의 임시정부는 알사스 로렌 지방을 독일한테 넘겨주기로 하고 배상금을 물기로 하고 군력적인 평화에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발한 세력이 주로 좌파인데 이 사람들이 파리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파리 시청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일종의 내란이 일어납니다. 임시정부는 지금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고 베르사유파와 파리파가 격돌하는 유명한 파리 꼼문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파리가 프러시아 군대에 포위당한 상태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좌우 격돌이라는 게 이게 계급 모순인데 계급 모순은 민족 모순보다 더 강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게 포위되었으면은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될 텐데 저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란서는 좌파의 파리 꼼문과 우파의 국회파가 격돌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파리 꼼문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되느냐 하면은 그때 프러시아는 지금 협상 대상자인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베르사유가 있는 국회파를 편들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았던 프랑스군 10만 명을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군에 들어갑니다.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진격을 해가지고 파리를 근거지로 하고 있던 좌파들을 이제 진압하는 거죠. 이게 파리 꼼문인데 이 유혈 사태로 그 화려한 1871년에 그 화려한 파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민주주의를 오래한 이 예술의 도시에서 좌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3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좌파가 손을 들고 이제 우파가 집권하기는 했지만 알사스 로렌 지방은 독일한테 뺏겨버리고 해가지고 또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패권 국가였던 프랑스가 프러시아한테 눌리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는 복수를 다짐하는 거죠. 항상 프랑스하고 사이가 나빴던 영국도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통일한 다음에 그 막강한 공업력으로 해군력을 증강을 해서 영국의 세계 해상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던 불란스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러시아하고도 동맹국이 되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동맹관계가 형성되고 독일, 이제 통일된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가 한편에 서게 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경로를 거쳐가지고 1914년에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주전장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지대였습니다. 거기서 참혹한 참호전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프랑스의 젊은이 20대, 군대 간 20대의 반이 죽었습니다. 한 150만 명의 젊은이가 그 참혹한 참호전에서 죽었습니다. 베르당 전투에서는 한 40만 명이 죽고 이걸 겪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에 비록 이겨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도로 찾고 독일에 대해서 막중한 배상금을 물리고 하는 복수를 하지만은
아, 이런 전쟁을 한 번 더 할 수는 없다 하는 전쟁 혐오증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에서는 우리가 프랑스한테 이렇게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패전을 가져온 데는 유대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걸 또 선동하는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독재로 가서 나치 독일이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또 초장에는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을 했다가 나중에 영국, 미국 연합군이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프랑스가德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전해서 전쟁이 끝날 때는 성전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프랑스는 정치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좌우 대결은 항상 분열합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정도가 아주 심하니까 타협이 잘 안 돼요. 좌우 대결은 이념 대결이고 이념 대결은 가치관의 대결이고 세계관의 대결이니까 이게 타협이 매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그 레지스탕스를 주동했던 사람들은 주로 좌파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레지스탕스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협력한 프랑스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부역했다 이래가지고 독일군에 부역했다 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좌우 대결 구도의 소산인데 그러나 드골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레지스탕스의 주력군인 공산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골이 있었어요. 그러나 드골도 이 한때 전후에 수상이 되었지만은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고향에 가버렸습니다. 콜롱베라는 고향에 가서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958년에 50년대 말에 이 알제리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알제리 주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파리로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파리의 정치인들이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드골밖에 없다. 드골을 구국의 지도자로 불러냅니다. 그때 드골이 조건을 겁니다.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 비상대권을 달라. 이렇게 개헌을 하자. 이 약속을 받고 복귀해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오늘날의 제5공화국, 대통령 중심제지만 이원 집정제적 성격을 가진 제5공화국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드골이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드골이 두 번 프랑스를 구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프랑스를 망명정부를 세워서 구출했고 내란 위기로 빠진 군사 쿠데타 위기로 빠진 프랑스를 1958년에 구출했습니다. 구한 셈이죠.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알제리 정책을 보니까 이건 알제리는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를 추대한 군인들과 반대로 독립시켜주는 쪽으로 갑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군인들이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드골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암살 시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1961년 봄에 드디어 또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알제리 주둔군에서. 그러나 이때 드골이 단호하게 나오고 여론이 적극적으로 드골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1961년의 쿠데타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도 이념 대결 구도를 가지니까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1961년에도 쿠데타 위험이 있었다. 얼마나 이 좌우 대결 구도가 정치판을 아주 위험하게 몰고 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거의 내전적 상황으로 간 게 있습니다. 그게 1968년 5월입니다. 1968년 이 무렵은 세계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세계 학생 운동권 지식인이 좌경화가 될 때였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국내 정책을 가지고 거의 꼬투리가 돼가지고 파리에서 학생 노동자 좌파가 들고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5월 혁명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혁명이라고 부르기는 좀 정권을 차지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 좌파 운동권이 엘리제궁, 그 대통령궁을 포위할 정도로 이 거리에서 주도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드골도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헬리콥터를 타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독일에 프랑스 주둔군 사령관이 있었어요. 마수
장군이란 분은 이분은 2차 세계대전부터 드골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주둔군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주둔군 사령관이 드골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대통령 각하를 지지한다.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수습하십시오. 해가지고 돌아와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는 우파 골기를 호소해가지고 이제는 좌파 시위를 거리에서 우파가 또 맞불 시위를 해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세력의 균형이 유지되는 속에서 총선거를 하니까 드골 세력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게 1968년입니다. 그 1년 뒤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서 지니까 그때 드골이 스스로 하야를 했죠. 그리고 그 1년 뒤에 죽었습니다. 이런 쭉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프랑스의 정치가 얼마나 격동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좌우 대결 구도는 이게 이중 구도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좌우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좌익의 본산인 북한, 그리고 우파일 수밖에 없는, 우파라고 하면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한국 간의 대결이 있고, 한국 안에 북한과 연계되거나,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세력, 북한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미워하는 세력, 이게 좌파 그룹의 핵심을 차지해가지고 남한 안에서도 좌우 대결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좌우 대결과 남한 안에서의 좌우 대결, 이중구도입니다. 이 국제적으로 펼쳐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은 공산주의 세력이니까 좌파하고 한국의 국내 좌파하고 가깝죠. 중국, 북한,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 한 덩어리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과 미국이 한편인 이런 삼중 구도로서 지금 좌우 정치 갈등이, 그것도 핵 위기를 두고 핵 위기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속에서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국민들도 무엇보다도 정치인과 언론이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선동하면은 그게 내전적 상태로 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불란서형 정치를 본받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